영하 30도의 캐나다 엘버타. 모든 약이 실패한 80대 노인의 관절염을 단 일주일 만에 완치시킨 건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사위가 뜯어낸 방바닥이었습니다. 서양 의사들이 비위생적이라며 비웃었던 그 공사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30년 경력의 캐나다 전문의가 직접 목격하고 무릎 꿇은 한국식 효도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맥밀런입니다. 캐나다 엘버타에서 30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의사죠. 사람들은 저를 마을의 주치의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 주민 대부분이 제 환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저는 그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의 겨울은 잔인합니다. 영하 30도의 바람은 젊은이들도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하물며 늙은 자들의 뼈마디는 오죽하겠습니까? 제 환자이자 이웃인 마사에게 이 겨울은 고문이었습니다. 류머티즘과 만성신경통. 80대 노인에게 이 병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저는 마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처방을 했습니다. 진통제, 수면제, 근육 이완제. 최신 약물 치료법도 시도했어요. 하지만 마사의 얼굴에서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신음하며 잠을 설쳤어요. 약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무력감을 느꼈죠. 마사의 집은 전형적인 서양식 목조 주택이었습니다. 라디에이터가 공기를 데우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막을 수 없었어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바닥에 깔립니다. 이것이 대류의 원리죠. 마사는 침대에 누워도 소파에 앉아도 항상 발이 시렸습니다. 관절염 환자에게 냉기는 독과 같아요. 그날도 왕진 가방을 들고 마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어요. 라디에이터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집안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거실 구석에 낯선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어요. 마사의 사위, 이서방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건축 기술자라는데 그는 제 처방전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의사인 저를 불신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엔지니어의 눈이었죠. 저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의에게 비전문가가 뭘 따지겠다는 건가요? 약으로는 안 됩니다. 이서방이 서툰 영어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불쾌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마사의 병은 현대의학으로도 관리가 힘들어요. 이보다 더 좋은 약은 없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을 가리켰어요. 몸이 아니라 집이 아픈 겁니다. 집을 고쳐야 어머니가 낫습니다. 그는 약봉지 대신 줄자와 수평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모해 보였어요. 의학이 포기한 통증을 건축으로 잡겠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한국식 온돌이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바닥을 뜯어내고 새로 깔겠다는 거였죠. 저는 경고했습니다. 먼지와 소음은 환자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이라고요. 공사 기간 동안 마사의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요. 80대 노인이 공사판에서 지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의학적 근거를 들이댔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염증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 먼지가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 소음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논문들. 하지만 그의 굳은 인매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 같았어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의 무모함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어요. 30년간 의학을 공부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제가 건축 기술자에게 반박당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마사의 딸 수잔이 저를 말렸습니다. 닥터 맥밀런, 남편을 믿어주세요. 한국에서는 이 방법으로 수천 년간 겨울을 났대요. 수천 년이라.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수천 년 전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됐소. 그게 좋은 의학이요? 저는 냉소적으로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수잔의 눈에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서방의 눈에는 장모를 향한 뜨거운 무언가가 있었죠. 그게 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마사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공사가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순간 즉시 중단시킬 생각이었죠. 의사로서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호기심도 있었어요. 과연 저 동양인 사위가 무슨 마법을 부리려는 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마사의 집은 공사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료를 마치고 매일 그곳을 들렀어요. 걱정이 되어서였죠. 사위라는 작자가 멀쩡한 거실 바닥을 다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오크 원목 마루가 뜯겨나가는 모습을 보며 마사는 불안해했어요. 20년 전 남편과 함께 고른 마루였거든요. 추억이 담긴 바닥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온통 흙먼지 투성이었어요. 라디에이터를 끄고 바닥을 파헤치니 집안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마사는 두꺼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치료입니까? 이건 학대예요. 이봐, 미스터리. 마사의 기침이 더 심해졌어. 당장 그만두는 게 좋겠어. 저의 항의에도 그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는 바닥 깊숙이 단열재를 깔고 있었어요. 마치 집의 내장을 수술하는 외과 의사처럼 신중했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듯 줄자로 재고 또 재고 수평계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가 잠시 장갑을 벗었을 때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고 거칠었어요. 손톱 밑에는 시멘트 가루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여럿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한 노동자의 손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오랫동안 빚고 만들어온 고집스러운 장인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가락들은 투박했지만 정교했어요. 마치 외과 의사의 손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 손으로 장모를 위해 돌을 나르고 흙을 갠다는 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캐나다에서 사위가 장모집 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업체를 부르거나 기껏해야 페인트 칠 정도죠. 그것도 돈을 받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남자는 바닥을 통째로 뜯어내고 새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휴가를 내고 캐나다까지 날아와서요.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 돈이면 업체를 부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는 엑셀 파이프라 불리는 호스를 바닥에 촘촘히 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인간의 혈관처럼 보였어요. 일정한 간격, 빈틈없는 배치. 저는 의사로서 그 패턴이 눈에 익었습니다. 동맥과 정맥이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듯 저 파이프가 온 바닥에 열을 공급하려는 거로군요.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호스에 뜨거운 물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이 캐나다의 살인적인 냉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서양의 난방은 공기를 데웁니다. 바닥을 데운다는 그의 발상은 제 상식 밖이었어요. 열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 바닥에 가두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제가 배운 물리학에서는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서방은 공사를 멈추고 마사 곁으로 갔습니다. 그는 마사의 발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어요. 어머니, 발이 너무 차갑습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의 서툰 영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사는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얘야. 괜찮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가 사기꾼은 아닌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장모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만으로 병이 낫는다면 의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그의 방법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온도를 검색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 바닥 아래로 뜨거운 공기나 물을 순환시켜 방 전체를 데우는 시스템. 기원전부터 사용되어 온 동양의 지혜. 흥미로운 내용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기원전 기술이 현대의학을 이길 수 있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내일 공사 현장이 자꾸 궁금해졌거든요. 공사는 일주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기이한 감정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비판하려고 갔던 건데
어느새 관찰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파이프 위에 자갈을 채우고 그 위에 시멘트와 황토가 섞인 반죽을 덮었어요. 미장이었습니다. 흙손을 들고 바닥을 고르는 그의 손놀림은 숙련된 장인의 것이었어요. 캐나다 건축에서는 거의 사라진 방식이에요. 우리는 빠르고 효율적인 건식 난방을 선호하거든요. 하루면 끝나는 전기 패널, 이틀이면 설치되는 라디에이터. 시간은 돈이니까요. 현대 사회는 속도를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그는 느리고 무거운 습식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전기 패널을 깔면 하루면 끝날 텐데요. 제가 묻자 그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전기는 금방 식습니다. 돌은 열을 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따뜻해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화장실 가실 때도 발이 시리면 안 됩니다. 열을 품는다. 그 말이 제 뇌리에 박혔어요. 서양의 난방은 난로가 꺼지면 끝입니다. 스위치를 끄면 차가워지죠. 하지만 그는 열을 보존하는 추결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낙타가 물을 저장하듯 바닥이 열을 저장한다는 개념이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의대에서도 배운 적 없는 원리였죠. 그는 바닥 수평을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그의 무릎 보호대는 다 해져 있었어요. 천이 닳아 속살이 보일 정도였죠. 바지 무릎 부분은 시멘트 가루로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장모를 위해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는 사위. 캐나다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이곳의 사위들은 장모에게 꽃이나 영양제를 선물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카드를 보내고 생일에 전화를 하죠. 땀과 노동을 선물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너무 원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돈을 들여 업체에 맡기면 편할 텐데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는 미장 흙손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바닥을 직접 깔아드립니다. 남의 손에 맡기면 정성이 없습니다. 제 손으로 깔아야 어머니가 편히 주무십니다. 정성.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영어로는 딱 맞는 번역이 없거든요. 시간과 노력과 사랑이 합쳐진 무언가. 저는 그게 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노동의 열기였지만 어쩐지 숭고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는 점심도 거르고 일했습니다. 수잔이 샌드위치를 가져다 줘도 몇 입 먹다 말고 다시 일어났어요.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가 추워하시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해요. 저는 그의 땀을 보았습니다. 영하의 날씨인데도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작업복은 흙과 시멘트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작업복이라고 했어요. 수잔이 새 옷을 사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이 옷에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조금씩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는 마사에 발을 주물러 드렸어요. 공사로 지친 손으로 장모의 차가운 발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따뜻해질 겁니다. 제가 꼭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마사는 그런 사위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에게 장모는 어떤 존재일까? 왜 저토록 헌신하는 걸까? 그리고 슬슬 그 결과가 궁금해졌죠. 과연 저 땀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공사가 끝나고 양생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시멘트와 황토가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급하게 열을 가하면 바닥이 갈라질 수 있어요. 이 서방은 최소 3일은 천천히 말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멘트가 충분히 경화되어야 추결 효과가 제대로 난다고요. 하필이면 그때 엘버타의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어요. 기온은 영하 3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북극에서 내려온 한기가 캐나다 전역을 덮쳤어요. 창문이 얼어붙고 낡은 라디에이터 배관이 터지는 집들이 속출했습니다. 수도관이 얼어 물이 안 나오는 집도 많았어요. 30년 경력에 제가 봐도 최악의 한파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고 학교는 휴교했어요.
노인들은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경고가 반복됐습니다. 이런 날씨에 바닥 공사라니.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저 고집불통 사위가 현실을 깨달을 때가 왔군요. 마사의 집은 바닥이 아직 젖어 있어 난방을 제대로 돌릴 수 없었어요. 급하게 열을 가하면 바닥이 갈라질 수 있거든요. 온도 차이로 균열이 생기면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합니다. 마사는 이웃집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80대 노인이 이 추위에 집을 떠나다니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서방을 비판했어요. 당신의 그 고집 때문에 마사가 집에서 쫓겨났소. 이 날씨에 바닥을 말린다고요? 물이 얼어버려서 파이프가 다 터질 거요. 제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온돌 방식은 동파에 취약해요. 영하 35도면 어떤 부동액도 버티기 힘듭니다. 캐나다의 추위를 얕본 겁니다. 한국의 겨울은 기껏해야 영하 10도 정도잖아요. 여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웃들도 수군거렸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자연을 이길 순 없지. 동양인 사위가 집을 망쳐놨어. 멀쩡한 바닥 뜯어놓고 이게 뭐야? 마사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 보라고요. 동양의 원시 기술이 캐나다 겨울을 이길 수 없다고요. 하지만 이서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일러실에서 밤을 샜어요. 부동액을 섞고 순환 모터를 점검하고 미세하게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바닥이 얼지 않게, 그러나 너무 급하게 마르지 않게 0.5도 단위로 온도를 조절하며 바닥을 지켰어요. 마치 인큐베이터 속의 아기를 돌보듯이요. 밤새 보일러실 바닥에 앉아 온도계를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새벽에 마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보일러실에서 이서방이 쪼그리고 앉아 온도계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얼굴이었죠.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손은 시멘트 가루로 거칠어져 있었어요. 커피컵이 여러 개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포기하면 편할 텐데요. 전기 패널로 바꾸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는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닥터, 한국에는 효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것, 그게 자식의 도리입니다. 포기하면 제가 아들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추위에 떨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에서 어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 한 번도 추운 방에서 재우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 이불 밑에 손을 넣어 온도를 확인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해드려야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저 남자를 저토록 헌신하게 만드는 걸까요? 단순한 책임감인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한국인만의 정서인가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한파가 절정에 달한 밤이었습니다. 정전이 되었어요. 엘버타 외곽 지역은 눈보라가 치면 종종 전기가 끊깁니다. 송전탑이 얼어붙거나 나뭇가지가 전선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어요. 전기 히터도 팬이 돌아가야 하는 라디에이터도 모두 멈췄습니다. 우리 집도 순식간에 냉동고로 변했어요. 난방이 끊기자 벽에서 냉기가 스며들어왔습니다. 저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이불 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캐나다에서 살았지만 이런 공포는 처음이었어요. 아내와 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습니다. 숨을 내쉬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만약 전기가 내일까지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저는 진심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노인들은 이런 추위에 쉽게 저체온증에 걸립니다. 제 환자들이 걱정됐어요. 그때 창밖을 보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사의 집 굴뚝에서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정전인데 보일러가 돌아갈 리 없었습니다. 혹시 불이라도 난 건 아닐까요? 저는 의사로서 환자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눈보라를 뚫고 마사의 집으로 향했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코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10분 거리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제 감각을 의심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니, 훈훈했습니다. 밖은 영하 35도인데 집 안은 마치 봄날 같았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방금까지 우리 집에서 얼어 죽을 것 같았는데 여기는 천국이었어요. 전기는 나갔지만 이 서방이 비상용 소형 발전기를 돌려 보일러의 순환 펌프만 겨우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보일러의 불꽃은 미약했어요. 평소의 3분의 1도 안 되는 화력이었죠. 발전기 용량이 작아서 최소한의 전력만 공급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건 물리학에 어긋납니다. 그가 말한 추결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겨 열원 공급이 중단되었음에도 바닥에 깔린 시멘트와 황토와 자갈이 열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천천히 데워진 바닥이 거대한 추결체가 된 겁니다. 마치 낮에 달궈진 돌이 밤새 열을 뿜어내듯이요. 수십 톤의 콘크리트가 열을 품고 있다가 천천히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대보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어요. 손바닥으로 열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양말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디뎠어요. 열기가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체온 같았습니다. 바닥이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공기는 차가웠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어요. 서양의 난방 시스템이 소비라면 한국의 온돌은 저장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재난 상황에서 한국의 바닥은 살아남은 거예요. 라디에이터는 전기가 끊기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30분이면 차가워져요. 하지만 온돌은 열을 품고 있다가 천천히 내뱉습니다. 몇 시간이고 심지어 하루가 지나도요.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 의학적 상식과 건축적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30년간 믿어왔던 서양 문명의 우월성이 흔들렸습니다. 저 동양인 사위가 옳았어요. 바닥을 데우는 게 답이었습니다. 이 서방이 제게 다가왔어요. 닥터, 오늘 밤 여기서 주무세요. 댁에 가시면 얼어 죽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 집은 냉동고였고 여기는 천국이었으니까요. 그는 제게 담요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이불이라고 했어요.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누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바닥에 누웠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60년간 침대에서만 잤으니까요. 하지만 등이 바닥에 닿는 순간 모든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열기가 등 전체로 퍼졌어요. 마치 거대한 손바닥이 제 등을 받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침대의 푹신함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척추가 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30년간 환자들에게 자세 교정을 권했는데 정작 제가 이 바닥에서 자세 교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사의 집 바닥에서 잠들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바닥에서 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숙면이었어요. 등이 따뜻하니 모든 근심이 녹아내렸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깊고 편안한 어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새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전기가 복구되고 며칠 뒤 마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왕진 가방을 들고 다시 방문했어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공사 기간 동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약 처방을 늘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가방 안에는 강력한 진통제 처방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공기의 질감이 달랐습니다. 건조해서 코가 따가운 히터 바람이 아니었어요. 묵직하고 부드러운 기운이었습니다. 마치 사우나에 들어온 것 같았지만 답답하지 않았어요. 숨쉬기가 오히려 편했습니다. 습도가 적당했거든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만 온돌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양말 신은 발바닥에 전해지는 감각. 그것은 충격이었어요. 발밑이 뜨거웠습니다.
그 열기는 발목을 타고 올라와 얼어붙은 제 종아리를 녹이고 무릎을 지나 허벅지를 데우고 척추를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닿았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어요. 오, 맙소사. 이게 뭐지? 마사는 소파가 아닌 바닥에 이불을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통증으로 찡그리던 미간이 활짝 펴져 있었습니다. 두 볼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에는 생기가 가득했어요. 몇 주 전에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제임스, 내 다리가 녹는 것 같아. 뼛속에 박혀있던 얼음 조각들이 다 사라졌어. 그녀는 아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80대 노인이 저렇게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의사로서 그녀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맥박, 혈압, 관절 가동 범위. 모든 수치가 좋아져 있었습니다. 관절에 부기가 빠져 있었고 무릎을 굽히는 각도도 넓어졌어요. 손가락 마디의 염증도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처방한 독한 진통제도 해내지 못한 일을 저 딱딱한 바닥이 해낸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30년간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어요. 하지만 이런 기적은 처음 봤습니다. 약 없이, 수술 없이, 오직 따뜻한 바닥만으로 관절염이 호전되다니요. 두한조결.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동양의학의 기본 원리가 제 눈앞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서양의학은 증상을 억제합니다. 진통제로 통증을 막고 소염제로 염증을 가라앉히죠.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증상을 숨기는 거예요. 하지만 동양의 온돌은 몸 전체의 순환을 개선했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니 혈액이 돌고 혈액이 돌자 염증이 가라앉은 겁니다. 근본적인 치료였어요. 저는 의사로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30년간 공부한 의학이 일주일 만에 무너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전율했어요. 세상에는 제가 모르는 지혜가 있구나. 동양에는 서양이 배워야 할 것이 있구나. 마사는 바닥에 앉아 제게 말했어요. 제임스, 난 이 바닥에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아. 20년 전에 죽은 남편 생각이 나. 그이가 살아있을 때 이 바닥이 있었다면 우리 둘이 여기 나란히 누워 별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저는 그날 처방전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사에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이 바닥이었거든요. 가방 안에 진통제 처방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는 의사 가방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30년간 수천 장의 처방전을 썼지만 오늘처럼 보람찬 왕지는 처음이었습니다. 처방전을 쓰지 않았는데도요. 저는 거실 구석에 앉아있는 이서방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사가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며칠간의 긴장이 풀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할 일을 다 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공사 첫날 보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거친 굳은 살과 상처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노동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장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손을 희생한 증거였어요. 손톱 밑에는 아직도 시멘트 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다가 터진 자국이 있었어요. 손등에는 거친 자갈에 긁힌 상처가 나 있었죠. 손가락 관절은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방전을 쓰는 동안 이 남자는 손에 흙을 묻히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마사를 치료한 걸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제 처방전이 아니라 저 거친 손이었어요. 그는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보리차라고 했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구수한 향이 코를 감쌌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잠자리를 받으립니다. 바닥이 따뜻한지 손을 넣어보죠. 너무 뜨거우면 식히고 너무 차가우면 더 데웁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그의 영어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그 의미는 시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서양인들은 부모를 어떻게 모시는가? 요양원에 보내거나 간병인을 고용합니다.
좋은 시설을 찾아주고 좋은 의사를 연결해주죠. 돈으로 효도를 대신합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은 다르더군요. 직접 바닥을 뜯고 돌을 깝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합니다. 비효율적이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 속에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마사를 살렸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성이에요. 저는 이서방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사위가 이렇게 합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요즘은 한국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할머니 방 바닥을 직접 까셨죠. 저는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효도를 장모님께 드리는 겁니다. 대물림 되는 효도. 저는 그 개념에 감동했어요. 서양에서는 세대가 바뀌면 전통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효도가 DNA처럼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으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등 지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한국어로 등 뒤가 따뜻해서 움직이기 싫다는 뜻이라고 이서방이 설명해 줬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60년간 쌓인 피로가 바닥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이 집은 이제 단순한 주택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찜질방이자 치유의 성소였습니다. 마사가 말했어요. 제임스, 넌 30년간 내 주치의였어. 하지만 이 아이가 일주일 만에 해낸 일을 넌 못했어. 미안하지만 사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이서방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미스터리, 당신이 이겼소. 당신의 온돌이 내 처방전을 이겼소.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이긴 게 아닙니다.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이긴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또 할 말을 잃었어요. 밖은 여전히 영하 20도의 혹한이었지만 이 바닥 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까지 마사의 집에 머물렀어요. 따뜻한 바닥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며 이서방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해, 효도에 대해,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요. 그날 저는 환자가 아니라 학생이 되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처방전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 마사에게 필요한 약은 없었어요. 이미 그녀는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썰렁한 제 침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높은 침대, 푹신한 매트리스, 전기담요. 예전에는 이것이 문명이라고 믿었어요. 서양인의 자부심이었죠. 바닥에서 자는 건 야만인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문명은 사람의 체온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요. 차가운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닿는 바닥을 데우는 것. 그것이 진짜 난방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누워봤어요.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등이 허전했어요. 마사의 집에서 느꼈던 그 묵직한 열기가 그리웠습니다. 차가운 침대가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바닥 공사 좀 해야겠어. 아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바닥이 어디 고장 났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장 난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국식으로 할 거야. 이서방에게 부탁해봐야겠어. 아니, 내가 직접 배울 거야. 아내는 당황했지만 제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는지 반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술은, 아니 이 마음은 배워야 한다고요. 저는 다음 주부터 이서방에게 조수로 써달라고 부탁할 생각입니다. 의사 가운을 벗고 작업복을 입을 거예요. 벽돌을 나르고 흙을 깨는 법을 배울 겁니다. 60이 넘어서 새로운 걸 배우다니요. 창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설렙니다. 저도 늙어가는 제 아내에게, 그리고 언젠가 저 자신에게 이 따뜻함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도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플 거예요. 그때 차가운 침대에서 신음하고 싶지 않아요. 따뜻한 바닥에서 편안히 잠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은 제가 직접 깔 겁니다. 이서방에게 배운 대로요.
제 손에도 굳은 살이 박히겠죠. 그게 아내를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될 겁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정말 바닥에서 자려고요? 침대가 얼마나 편한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한번 경험해보면 알게 될 거야. 등이 따뜻하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져. 마치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아.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온돌은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전하는 가장 뜨겁고 확실한 언어였어요. 저는 이제 차가운 침대에서 내려와 뜨거운 바닥 위에서의 삶을 꿈꿉니다. 내년 겨울이 기다려집니다. 그때쯤이면 우리 집에도 온돌이 깔려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바닥 위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잠들 겁니다. 지난주 저는 의료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동양 전통 난방과 관절염 치료의 상관관계였어요. 동료 의사들은 처음에 웃었습니다. 바닥 난방으로 관절염을 치료한다고요? 농담이죠? 하지만 마사의 사례를 보여주자 웃음이 멈췄어요. 치료 전후 사진, 관절 가동 범위 측정치, 혈액 검사 결과.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동양에 있습니다. 수천 년의 지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약만이 치료가 아닙니다. 따뜻함도 치료입니다. 사랑도 치료입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몇은 저에게 이서방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온돌 공사를 하고 싶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먼저 줄 서시오. 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하지만 직접 배우는 게 좋을 겁니다. 손으로 깔아야 효도가 되거든요. 차가운 침대 위에서 잠들 때마다 저는 그날 마사의 집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바닥을 떠올립니다. 한국의 온돌은 단순히 방을 데우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늙고 병든 부모의 온몸을 녹이는 자식의 뜨거운 체온이었어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의사가 일주일 만에 무릎 꿇은 이유, 이제 아시겠죠? 약보다 강한 치유가 있습니다. 처방전보다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효도이고 온돌의 비밀입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명의는 약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이서방이 바로 그런 명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뜨끈한 아랫목의 온기가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땔감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